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한국에 있는 공주교도소는 조선시대에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긴 역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형이 확정된 수용자뿐만 아니라 1심 재판 중인 미결 수용자까지 함께 관리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한국의 교정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감옥에는 나름의 등급이 있습니다. S1부터 S4로 구분이 되는데 숫자가 올라갈수록 엄격한 보안이 필요하죠. 먼저 S1은 개방교도소인데요. 교도관의 직접적인 감독이 없어도 되는 재범 가능성이 좀 낮은 모범수나 형 말기의 재소자가 생활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천안교도소가 있고요. S2 같은 경우에는 중범죄 전과가 없고 태도가 좀 양호한 그런 재소자들에게 배정됩니다. 그만큼 직업훈련도 다양하고 폭넓게 제공된다고 해요. S3는 가장 일반적인 등급인데요. 외출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교도관의 감독하에 약간의 자유활동이, 내부활동이 허용이 되는 거죠. 마지막 S4는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그렇다 보니 살인, 특수강도, 테러, 조직폭력 같은 중범죄자들이 주로 수감이 돼요. 그만큼 무기수와 사형수 대부분 이곳에 머물고 있고요. 외출, 접견, 운동까지 모두 강력히 제한되는데 한국에서는 청송교도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공주교도소는 S3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지난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불가피하게 재판 일정들이 많이 연기됐잖아요. 그러면서 대거 미결 수용자들이 공주교도소로 몰리게 되죠. 근데 여기가 정원이 500명에 불과해요. 청주나 서울 남부교도소가 1,500명에서 2,000명을 수용하는 것에 비교해 다소 작은 규모입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많은 수감자들이 들어오면서 정원의 130%를 초과할 정도로 과밀화가 심각했습니다. 이러면 사실 좀 위험해질 수도 있고 또 그 덕에 그 수감자들의 운동, 여러 외부 활동이 극히 제한이 되었죠. 그러니까 다들 대부분 시간을 방 안에서만 보냈고요. 또 그렇다 보니 수시로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7일 42살의 박상수가 공주교도소 7번 방에 배치됩니다. 그의 제목은 보이스피싱이었어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요. 이 7번 방의 방장은 무기수였던 26살 이 씨였습니다. 꽤 젊은 사람이죠. 보통 방장이라고 하면 관리자 역할이에요. 주로 가장 오래 생활한 재소자가 맡거나 혹은 무기수가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신입에게 규율을 가르쳐주고 내부 분쟁을 조정하는 일을 주로 하는데 쉽게 말해 방내 서열 1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공주교도소 내 이 씨의 지위는 막강했습니다. 이 사람이 키가 177cm에 굉장히 다부진 체격을 가졌어요. 권투를 오랫동안 익힌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건물에서 유일한 무기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장급인 거죠? 교도관들의 주의가 필요한 인물이고요. 그러다 2달 후인 11월 19일 이 방에 27살 A씨와 19살 B씨가 추가로 배정됩니다. 보니까 A는 사기와 공문서 위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이미 다른 감옥에서 재수자 폭행해서 여러 교도소를 전전했더라고요. B 또한 폭력성이 강한 죄수였는데요. 자기가 권한 술을 친구가 마시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칼을 배로 찌르고 맥주컵으로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특수상해죄로 1년을 선고받았고요. 그렇게 두 사람이 7번 방에 합류하게 된 거죠. 그러다 불과 한 달 만인 12월 21일 밤, 이 7번 방에서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앞서 보이스피싱으로 이 방에 온 지 3개월째였던 박상수 씨가 호흡 곤란으로 의식을 잃은 겁니다. 이때 A가 심폐소생술을 했고 방장 이 씨는 팔과 다리를 연신 주물렀어요. 동시에 B는 비상벨 눌러서 교도관을 호출했고요. 잠시 후 박상수는 공주의료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아요.
교도소 측은 가족들에게 유감을 표하면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시신을 확인한 유족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 씨의 온몸에는 멍과 타박상이 보였어요. 얼굴조차 맞아서 퉁퉁 부어 있었고요. 뒤통수와 귀 쪽에 딱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유족이 부검을 요청하는데 그 결과 명백히 폭행에 의한 사망이라고 진단이 나와요. 특히나 가슴 부위에 큰 타격을 받아서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 뼈 조각이 흉막을 찔러서 염증이 생겨 있는 상태였죠. 심지어 복부 손상도 심각합니다. 강한 충격으로 피부 아래 지방층이 손상돼 있을 정도였어요. 이때 으깨진 지방 일부가 피 속으로 들어가면서 폐혈관을 막았고 심장과 뇌에 산소가 전달되지 못하면서 사망에 이르렀던 겁니다. 자, 이 결과를 정리해보면 사망 직전 박 씨는 가슴과 배에 공격을 받아 사망한 겁니다. 그리고 범인은 당연하게도 한 공간에 같이 있던 3명 중 1명이겠죠. 방장 이 씨와 A 그리고 B. 근데 이들이 앞서 막 심폐소생술하고 주무르고 이게 모두 쇼였다는 걸까요? 이 3명 중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이 씨였습니다. 앞서 그는 7번 방 내 유일한 S4 수용자라고 했죠. 죄목은 강도살인이었습니다. 잠시 이 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6살 이 씨, 그는 온라인 도박과 주식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렇게 전재산 탕진하고 1,300만 원 정도 빚을 졌어요. 그걸 갚기 위해 중고거래 어플 당근마켓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위조한 5만 원권 200여 장으로 50돈짜리 순금 팔찌를 삽니다. 사기극이죠. 근데 다음 범행도 당근마켓에서 벌어져요. 2019년 12월에 44살의 남성이 내가 금 100돈이 있는데 이걸 판매하겠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걸 이 씨가 덥석 물게 돼요. 밤 10시 이 씨와 판매자는 한 면사무소 앞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당시 이 씨가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그 안에 쇠망치를 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잠시 후에 판매자가 왔고 두 사람이 그 판매자 차를 타고 이제 외곽도로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거래를 하려고 도로 한쪽에다가 차를 세웠는데 그 순간 이 씨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쇠망치 꺼내서 그대로 뒤통수를 가격해요. 당황한 판매자는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필사적으로 밖으로 기어나왔죠. 그때 이 씨에겐 목숨보다 금 100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차에 있던 순금 팔찌, 반지, 목걸이까지 챙겨가지고 차에서 내려요. 판매자가 제발 살려달라, 금 다 가져가라, 나 좀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이 씨는 자비 없이 그대로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특히나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요. 이후 훔친 차를 가지고 이 씨가 3km가량 이동했고 다시 자기 차로 돌아가서 그대로 도주합니다. 밤 10시 30분쯤 우연히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서 판매자가 발견이 됐어요. 급히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데 다음날 사망합니다. 다행인 건 사건 발생 5일 만에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이 씨를 검거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강도살인으로 체포가 된 거고요. 그런데 이때 일화가 또 있어요. 이 씨가 사실 이 사건엔 공범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주를 받은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는 그냥 금만 넘겨받았어요. 일본에 가서 금 팔아오면 30% 주겠다는 말에 넘어간 거라고요. 저도 그만두려고 했는데 우리 가족들 다 죽인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정말 뻔뻔한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애초에 공범은 없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데 아이디나 닉네임도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2020년 7월 1심 재판부는 단독 범행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징역 40년을 선고합니다. 상당하죠? 변호인 측에서는 아니 얘 초범이고 아직 24살이다 항소를 하게 되는데 기대와 달리 형은 오히려 가중됩니다. 2020년 9월에 2심에서
아니 범인 이 씨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변명만 늘어놓는다.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거죠. 상고심이 기각되면서 그렇게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이 씨는 대전교도소와 충주구치소를 거쳐서 공주교도소에 입소를 하게 되는데 또다시 골칫덩어리가 되죠. 무기수라는 타이틀을 얻었잖아요. 그걸 마치 메달처럼 여기고 약해 보이는 재소자들 폭행하고 독방을 수차례 드나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같은 방에 만만해 보이는 박상수 씨가 들어오게 된 거고요. 2021년 10월입니다. 야 박상수, 네가 이제 설거지 당번이야. 아이씨 말 안 들어? 자기만의 규율을 만들어서 박 씨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조금이라도 어길 때는 사정없이 뺨을 때렸고요. 심지어 11월이 되자 A와 B까지 방에 들어왔잖아요. 폭행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이들이 3인 1조로 행동하면서 교도관 눈을 요리조리 피했고 막 망을 봐요. 그리고 박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없어요. 그냥 심심풀이 하나의 놀이일 뿐입니다. 매일같이 주먹과 발로 머리, 복부,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어느 날은 박 씨의 허벅지 안쪽을 뾰족한 펜으로 찔러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날은 바지를 벗기고 빨래집게로 그 중요 부위를 잡아서 막 비틀기도 해요. 방 안에 비치된 기본 물품은 모두 흉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뜨거운 물이 담긴 병을 머리에 올려서 화상을 입힌 적도 있고요. 그러다 12월 4일에는 방장 이 씨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박 씨가 작은 화장실로, 구석에 있는 그 작은 화장실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씨가 교도관들 몰래 챙겨둔 잡지를 말아서 몽둥이를 만들어놨는데 이걸로 또 폭행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눈을 가격하고 양팔을 꺾고 가학행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2월 8일, 이날 점심시간에는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드는데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플라스틱 식판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거예요. 그게 부러졌어요. 그때까지 폭행을 계속해요. 뿐만 아니라 그 부러진 파편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막 찌르려고 위협합니다. 이게 실행으로 옮겨지진 않았지만 박 씨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지금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3명이 깔깔댔죠. 또 한 번은 양말에다가 비누 6개를 통째로 다 넣으면 단단한 둥기가 된대요. 이걸 가지고 박 씨의 복부를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지난 2-3달간 이어진 폭행에 박 씨는 여러 번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위장 기능도 망가져서 식사를 잘 못했고요. 심지어 대소변도 잘 가리지 못했다고 해요. 사실 그는 협심증을 앓았는데 매일같이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근데 20일이 넘게 약을 주지 않았고 또 진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가족과의 면회도 막았고 교도관에게 신고를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협박을 받기도 했고요. 게다가 혹시 너가 말 듣지 않고 뭐 어디다 일러 바치고 딴짓하면 네 집 주소를 알아내서 출소 후 가족들과 너에게 복수하겠다라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박 씨는 지옥 같은 7번 방에 살고 있었던 거죠. 사건 당일인 12월 21일 저녁 6시, 3사람은 또다시 박 씨의 양팔을 결박하고 기절할 때까지 가슴과 배를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저녁 9시 반쯤 박 씨가 설거지를 마치고 화장실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평소보다 호흡이 굉장히 거칠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씨가 어이 박씨! 하고 부르게 되는데 이걸 듣지 못해요. 이 일화가 큰 화를 부릅니다. 너 호흡 잘 못하네? 하면서 이 씨가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워요. 그리고 A한테, B한테 잡으라고 했죠. 이때 A가 몸 위에 올라가서 복부를 깔고 앉게 됩니다. 그리고 B는 복도에 거울을 비추면서 망을 섰고요. 박 씨가 필사적으로 저항을 했는데 이 씨는 어쭈 네가 감히 저항을 해? 하면서 또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가격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 박 씨가 부르르 떨면서 경련을 일으켰어요. 그대로 의식을 잃게 된 거죠. 몸을 흔들고 뺨을 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순간 이 씨와 2인조는
큰일 났다. 모든 게 들킬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셋이서 방법을 모의하게 돼요. 이때 박 씨는 그대로 방치돼서 방 한켠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고요. 머리를 맞댄 세 사람은 자다가 호흡곤란이 온 것처럼 상황을 꾸미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밤 10시 박상수 씨 얼굴에 안대와 마스크를 씌우고 이불을 덮어둬요. 그리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처럼 위장을 하려고 서로 돌아가면서 힘들게 막 40분간 심폐소생술을 한 거죠. 뒤늦게 비상벨 눌러서 교도관을 호출했습니다. 정말 이들의 얄팍한 술수였어요.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부검하면 뻔하게 나오는 결과예요. 그렇게 이 씨와 A, B는 살인, 상습폭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됩니다. 2022년 7월에 진행된 1심에서 이 씨의 살인은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A와 B는 나는 저 방장 이 씨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거다. 근데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 재판부는 박 씨의 죽음에 대해서 이게 살인이 아닌 미필적 고의다라고 인정하게 돼요. 그렇기에 검찰이 사형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건 좀 과하다고 판단을 했죠. 그렇게 이 씨에게는 살인이 명백하니까 무기징역, A와 B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5년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곧바로 항소심이 열리는데 2023년 1월이었어요. 2심이잖아요. 2심 재판부는 이 3인조가 죽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살리려는, 구해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살인 방조에 해당돼요. 또 추가로 A와 B가 주고받은 편지가 제출되거든요. 그걸 보니까 지들도 일정 부분 폭행에 가담했고 야 그냥 방장한테 책임 다 씌우자라는 작전들이 막 적혀 있는 거예요. 얘네의 죄도 모두 드러난 거죠. 그렇게 재판부는 원심 파기하고 이 씨에게는 사형, A와 B는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합니다. 그렇게 정의 구현이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재판은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2023년 7월입니다. 대법원은 공범들의 항소는 기각했어요. 그렇게 형이 확정된 거죠. 하지만 돌연 이 씨에 대해 파기환송을 지시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그 배경에는 이 씨의 중학교 생활 기록부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얘가 어린 시절 온순하고 착했던 아이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필하면서 참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본 거죠. 아니 지금 2번의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 온순했다가 이게 참작할 수 있는 구실이 되나요? 어쨌든 결국 그렇게 그에게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내려집니다. 앞서 중고거래 사건으로 무기수로 복역 중이었으니까 인생 2번째 무기징역을 받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릴 때 순한 애라서 앞으로 반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가 말이 되냐고요. 심지어 재판받는 내내 이 씨의 태도도 문제였어요. 파기환송심 내내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감 태도도 불성실했고요. 선고 당일엔 아예 나오지도 않았더라고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공주교도소는 관리 시스템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 씨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S4 등급이었어요. 수시로 마찰을 일으켰고 폭행도 저질렀는데 왜 이 사람을 따로 분리시키지 않았는가?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지적된 거죠. 더 심각한 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주교도소의 대처입니다. 그저 축소시키는데 급급했어요. 유족들한테도 그냥 호흡곤란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고요. 아니 박 씨 시신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다면 그런 말 못하잖아요. 교도관들의 안일한 태도는 결국 유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죠.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무기수가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네, 물론 가석방은 아예 생각조차 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 외의 처우는
사실 일반 재소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2번의 무기징역? 이게 어쩌면 이 씨에게는 2개의 트로피가 된 건 아닐까요? 물론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저렇게 2번이나 무기수가 된 사람을 그대로 둔다는 건 우리 사법 시스템의 허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994년 9월 20일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속보가 뉴스를 통해 전해집니다. 강남 서초경찰서에서 지존파 조직원 전원을 소탕했다는 뉴스였어요. 아시다시피 지존파? 이 이름만 들어도 잔인한 조직폭력배, 연쇄살인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은 주범 김규환을 중심으로 6명의 조직원들이 부유층에 대한 증오를 명분 삼아서 5명을 연쇄 납치 살해한 잔혹한 사건입니다. 이게 1년 전부터 연쇄적으로 발생했는데 범인이 검거되면서 드디어 일단락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도 없이 또 다른 살인사건이 발생했고요. 즉각 범인 수배령이 내려집니다. 그는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공개 수배된 37살의 온보현. 이미 폭력 전과 13범이에요. 경찰에겐 요주의 인물이었고요. 그런데요. 이 수배가 내려지고 단 일주일 만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보현이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의 태도가 아주 가관이었죠. 경찰서 문을 뻥 차고 팔자 걸음으로 당당히 가슴 피고 들어오더니 의기양양하게 소리칩니다. 형사님들 자수하러 왔습니다. 지존파랑 저랑 누가 더 대단한지 비교 좀 해보시죠. 아니 이 사람 도대체 뭐야. 근데 경찰서에 와서도 마치 무용담을 늘어놓듯 자기 범죄를 막 자랑해요. 그것도 지존파를 꼭 집어서 비교 경쟁하는 듯 보이고요. 뭐라고 하냐면 형사님 걔네는 고작 6명이서 5명 죽였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서 2명이에요? 누가 봐도 제가 더 센 놈 아닌가요? 저요. 저 꼭 지존파랑 같은 깜빵에 넣어주세요. 와, 이런 예상치 못한 반응에 경찰들도 황당한 듯 그저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혼란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온보현이 자백한 범죄, 그러니까 경찰은 살인이 1건인 줄 알았는데 2건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추가로 4건의 살인 미수까지 고백했죠. 경찰도 다 알지 못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팀이 꾸려졌고 조사가 들어가요. 이 기가 막힌 전말, 여기에 앞서서 먼저 이 온보현이 누구인지 잠깐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서남리라는 곳은요. 희귀한 성씨인 온씨 집안이 대대손손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온보현 역시 여기에서 5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 그는 온순한 성격이었어요. 주변 어른들의 심부름도 곧잘 해주었고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가정 내 분위기는 좀 정반대였죠.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인데다가 술에 취하면 툭하면 아내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심지어 이 와중에 외도까지 일삼고요. 온보현 역시 가정학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성격도 변했고 또 학업과도 멀어졌어요. 결국 그는 중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중퇴를 하고 말았고 후에 학력이 미달되면서 군대도 면제됩니다. 그렇게 21살이 된 온보현은 택시 운전을 시작합니다. 사실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데이트 비용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서울과 전라북도를 오가면서 1년 정도 일하고 있던 중에 서울 쪽에서 교통사고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택시회사에서 잘렸죠. 이 일로 벌금형도 받았고 또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돼요. 한편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24살이 될 때까지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에게 폭언, 폭행,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죠. 온보현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고요. 결국 아버지와 다툰 후 내가 다시는 집에 오지 않겠습니다 라는 혈서를 남기고 집을 나옵니다.
이후 그가 향한 곳은 당시의 빈민가였던 서울 수유리 근처였어요. 사실상 그는 제대로 된 기술도 학력도 없었기 때문에 마땅한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황자처럼 떠돌았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중장비 회사에 취직도 했지만 이 또한 오래 버티진 못했고요. 이후에 버스 기사도 하고 공사장 막노동도 하고 10년간 여러 직업을 전전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직장에 적응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직접 장사를 좀 해봐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가진 돈을 다 털어서 채소 가게를 열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갔고 경제적으로 더욱 궁핍해집니다. 그러던 중 1984년 8월 고향에 계시던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이때 온보연은 막 증오가 끓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 10년간 아버지를 포함한 다른 모든 가족들과 절연을 한 채 살아가게 되죠. 시간이 지나서 1994년 8월, 이때가 어머니의 10번째 기일이었습니다. 10년 만에 그가 고향을 찾아와요. 오랜만에 아버지를 딱 마주했는데 반가움보다는 억눌러 왔던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죠. 그리고 저 인간을 그냥 저렇게 살려줄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서 살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고향에서 4일간 숙부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삽과 낫을 빌리게 돼요. 그리고 선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시신을 매장할 구덩이를 파게 되죠. 당시 이런 모습은 숙부를 포함한 다수의 동네 주민들이 다 목격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오랜만에 고향 와서 애가 벌초를 하는구나. 애 여전히 착하구나. 오히려 기특하게 여긴 거예요. 이후에 그는 흉기를 구입하기 위해 다시 서울로 돌아갑니다. 철물점 돌아다니면서 망치, 시너, 테이프 구입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 과정 속에서 문득 온보연의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를 그냥 죽여버리는 건 너무 단순하잖아. 그 인간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어떤 수치심과 절망감을 안겨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아들이 살인범이라는 사실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 아버지는 다시는 이 고향에 발붙이고 못 살겠지? 게다가 아들을 범죄자로 키웠다는 그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을까? 와, 생각이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범죄를 저지르려고 보니까 자기보다 힘센 사람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더욱더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자신의 나이와 동일한 38명의 여성들을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정말 이 모든 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였다는데 그게 정말 황당하죠. 범행 방식을 고민하던 그는 과거 택시 운전을 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서울 도심의 외곽에 있는 택시 회사 차고지 가면 그냥 키가 꽂힌 채 방치되어 있는 택시들이 많아요. 그거면 되겠네. 차를 쉽게 탈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게다가 택시를 이용하면 따로 납치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어요. 손님들이 알아서 타니까. 그래서 온보연은 곧장 과거 자신에게 익숙했던 수유리로 갔고요. 한 차고지에서 스텔라 기종 택시를 훔쳤습니다. 여기서 또 미리 준비해둔 다른 회사 차량 번호판으로 바꿔서 위조해요. 그렇게 범죄 행각 서막이 열리게 된 거죠. 첫 번째 범행은 1994년 8월 28일 아침이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위치가 어디였냐면 강동구 암사동 사거리였는데 한 여대생을 태우게 돼요. 학교에 가겠다라는 그 피해자의 의도와는 달리 갑자기 차는 그 반대 방향인 영동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온보연은 빠르게 차를 몰면서 인적이 드문 장소가 나올 때까지 그냥 냅다 달려요.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가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제발 살려달라 막 애원했죠. 그렇게 한참을 달리더니 서울을 벗어나서 이천 부근에 와서야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칼을 꺼내서 피해자 위협했고 풀숲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차 문을 열기 위해 흉기를 잠깐 거둔 그 찰나에 피해자가 온보연의 손을 뿌리치고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비명에 차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들 속도를 줄였죠. 온보연은 당황했습니다. 피해자를 쫓아갈 수도 있었지만 이거 나도 잡힐 수 있잖아. 그래서 첫 실패에 겁을 먹고 그대로 도주해버립니다. 온보연은 조용히 생각했어요. 자, 이제 경찰의 추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택시 번호판을 위조해서 달았고요. 3일 뒤인 9월 1일 또 한 번 거리로 나섭니다. 도시가 고요해진 새벽 1시였어요. 서울 송파구 인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던 43살의 여성 권 씨가 영업을 다 끝내고 귀갓길에 택시를 잡아 타게 됩니다. 그녀에게 다가온 택시가 하필 온보연이 운영하던 그 차량이었죠. 그는 승객을 태우자마자 이번에도 그녀가 이제 권 씨가 말한 목적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그냥 차를 몹니다. 이윽고 구리안산 고속도로 입구에서 차를 세웠고요. 권 씨를 끌어내 성폭행했죠. 그리고 잠시 그는 어떻게 그녀를 처리할지 고민합니다. 권 씨를 결박해요. 다시 차에 태웠고요. 한참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갑자기 자신의 고향인 김제군 서남리로 향했죠. 왜냐하면 과거에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서 미리 파둔 구덩이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구덩이에 묻으면 되겠다 싶어서 권 씨 결박해서 데려간 거고요. 도착을 했습니다. 피해자를 그 구덩이 옆에 그냥 팽개쳐 둔 후에 또 한 번 성폭행을 해요. 이어서 권 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과 수표 총 1,200만 원을 빼앗게 되죠. 그리고 그녀를 안매장하려던 순간 보니까 날이 밝고 있는 거예요. 지난밤 내내 범죄도 저지르고 또 이 먼 길을 운전하느라 온 씨에게 갑자기 한꺼번에 피곤이 몰려오는 듯 했습니다. 아, 좀 쉴까? 어차피 여기는 인적이 드문 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묶어놓기만 하면 도망가지 못하리라 방심하게 되죠. 자긴 좀 가서 눈을 붙이겠다 생각했고 그 전에 권 씨의 입과 팔, 다리를 인근 나무에다가 노끈으로 단단히 묶어놔요. 그리고 자기는 그곳을 떠납니다. 피해자 권 씨 입장에서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녀는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였죠. 이 묶여있는 팔을 나무에 막 문지르면서 몇 시간 동안이나 하니까 드디어 노끈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녀가 끈 다 풀고 몸에 있는 거 다 풀고 선산 아래로 막 전력 질주했어요. 다행히 아래에 공사장 인부들이 있었고요. 도움을 요청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뒤늦게 잠에서 깬 온보연은 선산에 가보니까 묶어둔 권 씨가 사라진 걸 파악해요. 아씨, 분명 경찰에 신고했겠지? 그런데 자기가 지금 여기서 도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온보연은 그냥 택시를 그대로 둔 채 이 산속에다가 몸을 숨기게 됩니다.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막 들이닥쳤죠. 이때 경찰은 택시 발견해서 압수합니다. 거기가 이제 피해자가 있던 곳이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산속에 숨어있던 온보연을 미처 찾아내지 못해요. 그렇게 한참 수색을 하다가 그들이 떠났고 온보연은 그때까지 숨죽여서 기다리다가 결국 다시 나와서 대전으로 가는 택시를 붙잡아 타고 도주하게 되죠. 한편 경찰은 성폭행 및 납치미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권 씨였고요. 범인이 보니까 막 택시 갈취하고 운전판도 바꿔요. 그러니까 이거는 택시회사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지난 5년간 수유리 일대에서 근무한 모든 택시기사들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놓친 게 있습니다. 온보연은 사실 15년 전인 1979년에 택시 기사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동시에 경찰은요, 이 범행이 선산에서 발생했다라는 점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이 지역에 연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피해자 권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제작했죠. 그리고 주민들한테 어르신, 이 몽타주 익숙한 사람 있습니까? 탐문 수사를 진행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아니 이거 저 아랫집 그 온보영 그 둘째 아들인디?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단번에 지목이 되면서 정체가 어렵지 않게 드러났죠.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온보연이 도주를 했는데 만약 어디서 또 택시를 훔쳐서 번호판 위조하면 사실상 경찰의 추적이 너무나 불가능해요. 네, 그리고 예상대로 온보현 그대로 했어요. 같은 방법으로 택시 가져와서 번호판 위조하고 게다가 추가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죠. 와, 무서운 사람입니다. 9월 11일입니다. 온보현이 저녁쯤 돼서 서울 구로구 독산동 부근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1살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여성 엄씨를 차에 태우게 돼요. 차가 점점 한적한 곳으로 접어들자 그는 흉기를 꺼내서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엄씨를 제압했고 강원도 횡성의 야산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번에 횡성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곳에서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렀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30만 원도 강탈합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계속 같은 범행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갑자기 온보현의 머리에서 기괴한 발상이 떠올라요. 아, 이거 여자 한 명 더 납치하면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즉시 피해자 엄씨를 나무에 묶어둔 채 그는 야산에서 내려갔죠. 그런데요, 그 사이 엄씨 무조건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박을 풀고 그녀가 다행히 도망쳤어요. 자, 현재까지 피해자들 모두 도망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케이스는 좀 다릅니다. 9월 12일 저녁 9시예요. 이번에 온보현은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그 서초 포스코 빌딩 앞에서 26살의 회사원 허 씨를 태웁니다. 그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어요. 한참을 태우고 가다가 또 같은 방식으로 흉기 꺼내서 위협했고 그 허 씨의 가방에서 카드와 핸드폰을 챙긴 후에 비밀번호도 알아냅니다. 그리고 곧장 엄 씨를 묶어놨던 강원도 횡성의 야산으로 향해요. 근데 엄 씨는 이미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온보현이 도착해보니 황당한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자 그가 빠르게 계획을 수정해요. 우선 도망갔으니까 경찰이 또 추적을 해올 거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허 씨를 차에 다시 태웠고 이번엔 경기도 신갈 부근 야산으로 끌고 갑니다. 이번에도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다행히 이 필사적인 반항을 하게 되면서 실패로 돌아가죠. 근데 이쯤 되니까 온보현의 분노가 막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계속 지금 자기 피해자들 도망가고 있죠. 실패하고 있죠. 막 게다가 지금 성폭행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죠. 그는 그만 이성의 끈을 놓고 말아요. 그는 허 씨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노를 뿜어내듯 삽으로 사정없이 내리쳤죠. 결국 그녀는 현장에서 숨을 거두고 마는데요. 이어서 온보현의 범행은 계속됩니다. 그 미리 갈취한 카드 있었잖아요. 그걸 들고 은행으로 가요. 혹시라도 이때 직원이 나타나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허 씨의 주민등록증에 자기 사진을 덧붙였대요. 그러니까 아주 허접하긴 한데 이렇게 위조를 한 거예요. 9월 13일 아침 9시에 풍납동에 있는 ATM기에 가서 61만 원을 인출했죠. 한편 허 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은 지난밤 실종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즉각 그 시간대 CCTV를 분석했죠? 그랬더니 화면에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냥 대범하게 돈을 인출해가는 온보현의 얼굴이 찍혀 있습니다. 경찰은 그가 최근에 택시를 이용해서 연쇄적으로 납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걸 직감했고 몽타주와도 일치했고 그렇게 전국에 지명 수배가 내리게 된 거예요. 보면 3번의 실패와 1번의 살인. 이 정도 했으면 멈춰야 하는데 온보현은 정말 구제불능이었어요. 오히려 범행 속도가 더 빨라져요. 경찰의 추적이 지금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걸 자기도 느꼈겠죠? 그러니까 9월 13일 바로 그날 강동구 천호동 사거리에서 또 19살 회사원 여성 노 씨를 태우게 됩니다. 범행 수법 똑같아요. 고속도로 달리던 중에 칼로 위협해서 끌고 갔고 성폭행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기치 못한 새로운 변수가 있었어요. 이 노 씨의 반응이 이전 피해자들과 매우 다른 거예요. 그녀는 전혀 저항을 하지 않고 되려 차분하게,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짓을 하세요, 아저씨? 너무도 덤덤한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보연이 오히려 흠칫 놀랐어요. 그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처한 상황, 자기의 어린 시절, 과거 하나둘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걸 잠자코 들어주고 있던 노 씨가 정말 힘드셨겠네요. 이 말 한마디. 그러니까 온보연을 깊게 공감해주는 그 말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사실 노 씨가 19살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였고 홀로 동생들을 돌보면서 소녀 가장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직장도 다녀야 했고 그러면서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죠. 자기도 이렇게 힘든 하루를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범인 온보연이 순간 동정심에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더니 어떤 행동을 보인 줄 아세요? 야, 이거라도 가져가서 너 살림에 보태 하고 자기가 차고 있던 시계를 내줘요. 그날 새벽 온보연은 노 씨를 고덕동에 위치한 집 앞까지 잘 데려다 주었죠. 그리고 자신은 또 다른 범행을 위해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마지막 피해자는 경기도 일산의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던 24살의 교사 박 씨였습니다. 9월 14일 밤 9시였는데 가락동에서 그녀를 태웠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잠깐 차가 정차하는 틈에 흉기 꺼냈죠. 그런데 박 씨의 저항이 너무나 거센 거예요. 막 온보연 손 물고 몸 비틀고 차에서 탈출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온보연이 그녀를 제압하려다가 그만 자기의 손을 베고 말아요. 막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걸 본 순간 온보연도 광기가 폭발한 거예요. 이성 잃고 박 씨에게 수차례 칼로 공격을 했죠. 잠시 후 아무런 미동이 없자 박 씨가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그는 다음으로 이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차를 몰았습니다. 이번에 향한 곳은 경상도입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금능군 아포면 대신리 경부고속도로였어요. 참 오늘 사건에서 한국의 지명이 많이 나오죠. 근데 막 동서남북 여기저기예요. 자, 근데 왜 여기에 갔냐? 당시 경부고속도로 그 한쪽에는 유사시 전투기가 이착륙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 활주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온보연이 거기가 이제 평소에 사용되지 않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활주로 입구 옆 갓길에다가 차를 세우는데 여전히 좀 지나가는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이때 비상등을 깜빡깜빡 켜고 트렁크 열어둡니다. 그리고 차가 마치 고장난 것처럼 위장을 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도로가 좀 한적해지니까 바로 피해자 시신을 차에서 꺼내서 3m 아래로 밀어버렸죠. 그렇게 시신 유기를 마친 온보연은 앞서 손 지금 베었잖아요. 그거를 치료도 해야 됐고 또 은신을 할 목적으로 서울 촌호동으로 와서 한 여관에서 13일간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그 한 2주 되는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타겟으로 잡은 여성들이었는데 애초에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해서 노린 거였어요. 근데 마지막 피해자가 막 반항하고 손 물고 거기에 자기도 다치고 이걸 떠올리면서 이거 쉽지 않네? 라는 판단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많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앞으로 또 저질러도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들었죠. 그러던 9월 20일입니다. 무심코 TV를 켰는데 지존파를 검거했습니다 라는 소식이 막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온보연은 또다시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범행, 내가 뭘 했고 어떻게 움직였고 이걸 하나하나 정리해요. 그러니까 일지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걸 지존파의 범죄와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는 조직원 6명이서 고작 5명 죽였네. 그런 지존파보다 나 혼자 2명 죽인 게 더 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게다가 온보연은 알 수 없는 경쟁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대단한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지존파보다 내가 더 큰 관심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7일 날 경찰서에 당당히 찾아가서 자수를 한 거고요. 와, 한국에 이런 범죄자가 있다는 게 정말 믿기 힘드네요. 당시 온보현이 경찰에 출두를 해서 자기가 이제 증거를 다 제출하게 되거든요. 범행 일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앞서 피해자 허 씨의 주민등록증, 그 외에 5개의 가짜 신분증, 자기가 철물점에서 사놓은 망치, 신어, 위조 택시 번호판까지 아주 지가 다 잘 챙겨왔어요. 더 황당한 사실이 있는데요. 나중에 현장 검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막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온보현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신문 일면에 저 나오죠? 지존파 아니죠? 이걸 막 집요하게 물었다고 해요. 정말 생각의 방향이 너무 기괴한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성향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이상하죠. 재판이 진행이 되었고요. 결국 그는 강도살인 및 시체 유기죄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상고도 포기하면서 사형은 바로 확정되었죠. 그리고 1995년 11월 2일 온보현은 자신이 그토록 경쟁하던 지존파와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다룬 범인 온보현, 참 국내 사건에서 유례없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이 타인에 대한 살인으로 이어졌는지 사실 생각의 방향이 좀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리고 그렇게 잔인한 범행을 하면서도 또 왜 그렇게 허술했는지, 계속된 실패를 하면서도 왜 그만두지 않았는지, 심지어 한 명의 피해자 노 씨는 어떻게 시계까지 풀어주고 그렇게 보냈는지 이것만 보면 무슨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같잖아요. 앞뒤가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국내 범죄 심리학의 대상이 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분노가 단순히 아버지에게 온 게 아닐 수도 있고 애초에 그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점은 이 사건 이후에 택시 안전 문제를 재조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너무 이거 허술한 관리 아니냐, 위조 번호판이 무슨 말이냐 비난이 쏟아졌죠. 당시 정부는요, 과거 1962년부터 이 번호판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 끝을 이렇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번호판 봉인제를 시행했어요. 근데 그게 쉽게 다 위조가 되는 거예요. 손쉽게 해체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온보현의 범행 수법이 드러났고 사람들은 이거 너무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높아집니다. 당연해요. 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 혼자 택시 타는 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택시 이용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는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